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여전히 40만 명 안팎의 많은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는 며칠 만에 또 사상 최다를 기록해 확진자 추이와 시차를 둔 사망자 수 증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염 시 중증 위험이 큰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아용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실제 백신 접종은 오는 31일 시작되는데 사전 설문 결과 해당 아동 부모들의 36% 정도만이 접종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바백스 백신 투여 대상을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만드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12세에서 17세 미국 청소년 대상 임상시험 결과와 안전성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낙동강 유역에서만 진행 중인 미량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한강, 금강, 연산강 등 4대강 유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낙동강 수계에서만 운영 중인 수질 측정 센터를 다른 3강에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발견돼 고속으로 수직 추락한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항로 추적 사이트를 근거로 추락 당시 사고 여객기의 속도가 시속 1000km 안팎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지난 19일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정확한 판단은 이번 주까지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36만 7천여 명으로 지난 토요일 기준 주 평균인 40만여 명보다 줄어 주 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양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감소세가 계속될지 추이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이번 주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중증 환자는 확진 규모와 비교해서 증가 양상이 둔화하고 있지만 사망자가 많아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는 확진자 급증에 기저질환자 감염도 늘면서 기존 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이 통계에 잡힌 탓이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평가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명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방역을 풀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치명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적 확진자 1,000만 명 돌파. 오미크론이 거침없이 확산하자 K방역에 대한 그동안의 찬사는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치명률이 세계 최하위라며 거리두기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간 치명률은 5주 연속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만든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입니다.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치명률, 우리나라는 0.13%입니다. 전 세계 평균의 4분의 1, 210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 맞습니다. 기간을 확진자가 폭증한 최근으로 좁혀서 봐도 비슷합니다. 1월 말부터 최근까지 또는 주간 단위로 계산해도 0.1%대를 넘지 않습니다. 치명률이 낮게 유지된다는 건 우리 의료 체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일주일 확진자 수는 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치명률은 2.75%, 그래서 사망자 수는 3배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치명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으로 좁혀서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60세 이상 확진자 치명률은 전체 연령층 평균보다 5배 높은 0.5%입니다. 코로나19는 치명률은 많이 낮아졌지만 고위험군에서의 치명률은 여전히 독감보다 높고 그리고 전파력이 독감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확진자 수의 절대 규모가 줄지 않는다면 안 그래도 한계에 이른 공공의료 체계가 더 버티지 못할 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5세에서 11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기초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4일 0시부터 소아청소년 사전 예약을 진행해서 오는 31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기초접종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1차와 2차 접종 간격은 8주로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 2차 접종이 필요하다면 3주 범위 안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감염 이력이 있다면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지만 당뇨나 비만,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기초 접종이 권고됩니다. 소아의 경우 접종 안전성과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접종 현장에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한편 추진단은 기초 접종에 앞서 초등학생을 둔 전국 학부모 35만 9,110명을 대상으로 5세에서 11세 자녀에게 백신을 맞출 의향이 있는지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대한 빠르게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7%에 그쳤고 접종 의향은 있지만 조금 지켜보고 싶다는 답변이 29.1%에 달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6세 미만 영유아들에게는 40% 안팎의 예방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BC 방송 등은 현지 시각 23일 모더나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잠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6세 미만 어린이 6,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성인 용량의 4분의 1인 25 마이크로그램을 28일 간격으로 2차례 투여한 결과 생후 6개월에서 2세 미만 어린이는 예방 효과가 43.7%, 2세에서 5세 어린이는 37.5%로 파악됐습니다. 모더나는 백신을 맞은 6세 미만 어린이들도 18세에서 25세 젊은 성인들과 비슷한 면역 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바백스 백신 투약 연령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23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투여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허가 변경하는 임상자료 사전 검토를 신청함에 따라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미국 노바백스사가 개발하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제조하는 유전자 재조합 코로나19 백신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몰루피라비르 성분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2만 명분이 24일 우리 정부에 인계됐습니다. 팍스로비드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도입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라게브리오는 주사형 치료제나 팍스로비드 사용이 어려운 경증, 중등증 환자 가운데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성인 환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약은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라게브리오 2만 명분은 이 약의 수입자인 한국 MSD가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 국내에 사전 도입해 보세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정부가 받아 통관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6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 현장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쓰이는 해열 진통제와 감기약 일부 제품이 품귀 현상을 빚자 정부가 여러 방면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비약 수급 균형을 위해 관련 업계와 단체 등과 협업하고 있으며 행정적 지원과 수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우선 생산 단계에서는 제약업계와 치료 범위와 제형별로 생산과 재고, 출고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품목은 집중적으로 생산과 출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용 단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의 감기약이 적정량 처방 조제 판매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아울러 허가 품목에 대한 수입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았어도 국내 허가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 도입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버스기사 8만 6천 명에게 25일부터 1인당 150만 원씩 생활 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근무했고 3월 4일 기준으로도 계속 근무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앞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대상자들을 상대로 지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구 900만 명의 대도시 선양을 봉쇄한 가운데 현지 자동차 공장의 조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중국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선양시에 있는 BMW와 중국의 합작 자동차 공장 두 곳이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조업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조업이 중단된 선양의 BMW와 중국의 합작 자동차 공장이 해외에 있는 BMW의 최대 생산기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역시 동북 삼성에 속하는 지린성의 성도, 창춘시를 봉쇄하면서 현지의 5개 자동차 공장이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태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델타크론 변이가 76건 발견됐습니다. 태국 보건부는 이 변이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델타크론 변이가 확인된 샘플은 대부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것으로 감염자들은 모두 완치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델타크론 변이를 추적 관찰 중인데 기존의 다른 변이보다 전파력이나 중증 위험도가 높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델타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가 거의 오미크론에서 유래됐다는 점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를 보유한 사람들은 델타크론에 대해서도 보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황에 따라 감소세 전환 여부를 알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전날보다 1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39만여 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는데 앞서 정부가 이번 유행이 19일 이후로 감소세로 전환한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도 이번 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전날보다 10만 명 가까이 줄었거든요. 이게 감소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은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주는 좀 편차가 커서 월요일 날 21만 명이었던 게 이건 주말 효과가 있었고요. 네. 수요일은 49만 명.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한 40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지난주의 결과를 보면 지난주 한 주일 동안도 사실은 한 40만 명 정도였어요. 네. 그럼 지금 상황이 감소 추세냐 하면은 지금 상황은 정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특히 오늘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최고치였는 데 비해서 오늘은 10만 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수준은 감소 추세로 아마 이번 주 40만 명 정도 유지되고 다음 주 중에서도 40만 명 정도 유지되면서 주말로 가면서 감소되면서 아마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예. 그것이 얼마나 감소 추세가 될지 아마 알기는 좀 지금으로서는 어렵고요. 좀 완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 이것이 일주일 정도 진행된다 그러면 300만 명 정도 감염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40만 명 수준이라면은 그렇게 되면은 1,200만 명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가 감염되는 숫자고 실제로 미확인된 감염자들도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네. 무증상이라든지 경증 환자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의 숫자가 통계 숫자가 나온다면은 더 증가 추세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예. 자, 사실 이제는 뭐 확진자 증가도 문제지만 사망자 추이가 더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470명 발생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그 이후에 위중증 사망자 발생이 2주 정도 이제 시차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오늘 470명이지만 지난번에 제일 최고치였던 것이 429명 지난주 목요일 같은 예.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300명 이상씩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근데 이 사망자들은 사실 2, 3주 이전에 우리 하루 확진자로 봤을 때 한 20만 명대에서 나오는 통계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 40만 명대가 지금 하루 확진되고 있다면은 뭐 산술적으로 2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5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어서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뭐 10,000명 이상이 사망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위중증 환자보다도 오히려 사망자 수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초기에
그 치료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위중증 환자를 막는 또 사망자를 막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좀 충실치 않았다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네. 지금의 확산세가 40만 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반영하면 5,600명 정도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데요. 자,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 그러니까 BA2의 검출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은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스텔스 오미크론이 곧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유행 정점 기간도 더 길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 그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죠. 이 스텔스 오미크론 BA2라는 것이 전파력이 30% 이상 강하고 또 지금 3월 셋째 주가 41.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우세종이 되는 것은 뭐 아마 이번 달 말이면은 분명히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감염되는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BA1하고 BA2가 같이 유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정점의 높이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 정체기를 유지하다가 오미크론2라기보다 BA2라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된다고 그러면은 정점에서부터 완만하게 아마 감소되는 것이 좀 늦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자, 또 이제는 뭐 가까운 주변에서는 안 걸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니까 이제는 뭐 기저질환자가 아니라면 차라리 한번 걸리고 회복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은연중에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위험한 생각인 건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혀 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네. 예, 어떤 확신이 있다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무증상 경증으로 감염된 후에 끝날 수 있다. 네. 이런 확신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저질환이 있고 없고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예, 개인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시기적으로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가 피곤하다고 하든가 할 때는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시기에 감염되게 되면은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감염되고 낫고 말자 하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예. 어쩔 수 없이 감염된 상황에서는 뭐 가볍게 앓고 난다면은 그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 면역이 생겨서 굉장히 축복받을 만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것이 뭐 유럽에서 보면 코로나 파티라든지 네, 또는 네. 지금 뭐 감염된 사람의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갖고서 일부러 걸린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네. 본인 건강은 물론 주변 안전도 위협하는 정말 이제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하지만 결국은 그 한 번 걸리고 나면 내가 항체가 생겨서 다시는 안 걸리지 않을까 이런 믿음 때문인 것 같은데 오미크론 감염자의 그 재감염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예,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이 다시 오미크론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 하지만 네. BA1에 감염된 사람이 BA2에 감염될 가능성은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있습니다. 다른 변이과끼리는 그렇죠. 감염될 수 있다는 예, 말씀이죠. 변이가 약간 달라졌을 때 네. BA2도 돌기단백질 부분이 약간 변이가 돼서 감염이 제로는 아니지만 감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21일 첫 환자가 생긴 이후에 2년 넘어 동안에 290명이 재감염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 올해 들어서 129명이 재감염됐어요. 아, 근데 네. 이 상황은 사실은 델타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오미크론의 재감염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네. 실제로 오미크론 BA1에 감염됐다가 BA2에 감염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재감염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인이 어려운 이유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음에 완치가 됐다 그래도 장기간에 걸쳐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남아있는 바이러스인지 재감염 바이러스인지 그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다 밝혀내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부분의 확인도 사실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치료약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치료약도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정부가 결국 머크사의 라게브리오의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자, 치료 효과는 이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도움이 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네.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 라게브리오라는 약은 어제 승인이 됐고 일단 MSD에서 보세 창고에 갖고 있던 2만 명분이 26일부터 이제 보급이 된다고 하는데 예. 30%인 것뿐만 아니라 좀
부작용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임기의 여성이라든지 또 남성의 경우에서도 처방받은 후에 상당 기간 피임을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청소년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고위험군 대상으로 처방하는데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병용 금기 약물이 없기 때문에 팍스로비드라든지 렘데시비르 처방이 어려운 고위험군한테는 처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약 지금 이 물량 계약 물량만 해도 24만 명 정도 되는데 아마 빠른 시간 내에 10만 명 정도는 보급이 될 것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약을 꺼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약의 이 독성 부분들, 부작용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에 너무나 넓게 퍼져 있어서 네. 이 약은 난 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용성의 문제도 있어서 아마 당분간은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위중증 환자를 줄여야 되는 보조적인 사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일부 네.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한 대상이 좀 많다라는 게 그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도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어린이 감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백신 수용성이잖아요. 이게 접종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글쎄요, 우선은 수용성보다도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감염되고 있는데 지금 5세부터 11세 사이 오늘부터 예약이 가능하고 31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네. 고위험군, 즉 만성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든가 면역이 약화 환자, 뭐 비만이라든지 또는 당뇨인 아이들은 무조건 맞아야 되겠죠. 이득이 훨씬 더 크죠. 예. 근데 이번 달 31일부터 접종을 하고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받고 14일 정도 지나서 면역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5월 초나 돼야 면역이 생기는 상황이겠죠. 네. 더구나 일반 건강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8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주면 2달입니다. 네. 그럼 4월, 5월 지나고 6월 초나 돼야 아무리 빨라도 면역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미 오미크론 유행은 다 지나간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이후에도 예방접종을 받는다면 이 백신이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백신이기 때문에 예. 감염 예방 효과도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기가 되면 예방 접종률은 수용률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뭐 예. 대략 한 일반 건강한 어린이들 경우에 있어서 한 10% 정도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역시 오미크론이라도 어린아이들한테도 성장기 어린아이들이 감염되면은 굉장히 큰 후유증을 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접종 이득이 크다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유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6월 정도가 되면 아마 이 여러 가지 이득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시기가 늦었다라고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소아용 백신의 경우에는 지금 예방 효과가 성인용 백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맞는 이득은 훨씬 더 클 수 네. 있다고 봅니다. 성인 접종량의 3분의 1, 즉 10마이크로그램의 파이자 백신을 맞는데 양이 적은 만큼 감염 예방 효과도 좀 떨어지고 더구나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고요. 네. 다만 부작용 사례는 좀 더 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단기적인 부작용이 아니라 mRNA 백신이라는 장기적인 부작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있어서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이 백신을 맞는 어린아이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득이 크다고 하는 부분은 오미크론이 감염이 되었을 때의 그 성장기의 그 빠른 증식 속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안에서 감염이 되는 것보다는 이 적은 부작용에 이 백신을 맞는 것이 이득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을 예. 유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게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자세한 안내가 또 계속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낙동강 유역에서 진행 중인 미량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수질 오염 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미규제 미량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4만 4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족할 경우 상수원인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낙동강 수계의 묽은 메리 취수장 원수에서 과불화 옥탄산이 먹는 물 감시 기준의 최대 20%까지 검출되는 등 미량 오염물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낙동강 수계에서만 운영 중인 수질 측정 센터를 한강, 금강, 영산강에도 설치해서 특정 화합물질이 유출될 시 신속하게 배출원을 추적 조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오전 생활 속 환경오염과 초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국가미세먼지 첨단 감시센터를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감시센터는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부지 내에 총 면적 2,465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초미세먼지 원격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가스셀과 빛 조절기 등 첨단 감시 장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0년 3차원 원격 관측 기반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를 위해 무인기와 이동형 질량 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다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을 통일해서 음식물 쓰레기류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 자치구마다 분리배출 금지 품목 등이 달라서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안은 동물뼈, 폐각류 껍데기, 채소 뿌리 등 재활용 설비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과 비닐류, 고추씨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통일했습니다.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을 태운 채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의 블랙박스 일부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발견됐습니다. 조종석의 음성 기록기로 추정되는데 추락 당시 수직으로 급강하한 원인이 규명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동방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중국 우저우 텅현 인근 산악 지역. 추락 지점 남동쪽 20m 지점에서 수사관들이 블랙박스 중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조종석 음성 기록기로 추정되는데 외부는 심하게 훼손됐지만 데이터 저장 장치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기체 급강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记录器所记录的数据下载和译码需要一定的时间，如果内部存储单元出现损坏，则可能需要更长的时间。 앞서 사고기는 현지 시각 21일 오후 2시 17분, 순항고도 8,900m를 유지하며 도착 예정지인 광저우 관제구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2시 20분, 관제사가 여객기의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차례 호출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3분 만에 레이더 신호에서 사라졌고 확인 결과 추락했습니다. 기체가 3분간 8,900m를 급강하했고 수직 낙하 과정에서 최대 속도가 시속 566km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런 궤적을 두고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블랙박스 판독을 통해 궁금증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발견된 가운데 사고 여객기가 음속에 가까운 시속 1000km로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항로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 24의 기록을 근거로 사고 여객기가 시속 966km 이상으로 떨어졌으며 순간 시속은 1126km를 넘기도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이 같은 추정치가 추락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토대로 한 분석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의 추정치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며 추락 당시의 정확한 속도는 블랙박스를 모두 수거해 분석해야 밝혀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를 앞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팔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백악관은 유럽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동맹국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지원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지원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을지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sent a clear message to China about the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of any such provision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on the same our European allies on that. 백악관은 또 중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약화하려 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니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팔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며 대러시아 수출 통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팔 경우 기술 사용을 금지해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럽연합-EU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Energy policy is also security policy. And that's why the Commission has proposed measures that would allow us to significantly reduce our gas imports from Russia. 천연가스의 40%, 석유의 2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지금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 EU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자산 투자 수요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이 전체 경제 규모의 2.2배를 계속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명목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와 기업의 부채 합산액의 비율이 220.8%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작년 3분기 말 220.5%보다 0.3%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부문별로 볼 때 1년 전보다 GDP 대비 가계의 빚 비율이 106.1%에 달해 2.7%포인트, 기업의 빚 비율이 114.7%로 나타나 4.4%포인트 각각 올랐습니다. 가계부채는 1,862조 1천억 원으로 1년 새 7.8% 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다소 낮아졌고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래블룰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블룰은 작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한 자금 추적 제도입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규제가 이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를 통해 보편화됐고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업계에도 적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공통된 순간에 약속을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 표준이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차세대 통신, 자율주행까지 표준 시간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1초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측정되고 있을까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허명선 시간표준그룹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시간인데요. 그러고 보니 표준 시간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이제 여러 단위를 결정하는 곳인데 그 중에서 지금 시간표준그룹이 우리 표준시를 결정하는 곳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측정의 기본 단위는 크게 7개가 있습니다. 길이, 질량, 온도, 전류, 시간, 광도, 물질량 이렇게 있는데요. 네. 표준과학연구원 시간표준그룹은 그중에 하나인 시간 단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유지하고 대한민국 표준시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원자시계 개발 관련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듣기로는 전 세계가 지금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세계협정시라는 걸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시간 단위가 앞서 설명드린 7개 단위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다시 시작한다고 다시 회복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시계 배터리가 다 돼서 교환을 한다고 해도 원래 시각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세계가 공통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세계 협정시 UTC라는 걸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해서 세계 협정시에 참여하는 시간센터들이 매일 이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각 나라가 알아서 시간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매달 말일에 지금까지 유지해온 시간을 프랑스에 있는 도량 형국에 보냅니다. 이 국제 도량 형국에는 이제 저희들 외에 여러 국가에서 보낸 시간 데이터가 다 합쳐지게 되고요. 이 값에서 평균을 내서 세계 협정시라는 것을 만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협정시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중 평균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각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실제로 지금이 몇 시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따라서 각 나라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80여 개의 시간 센터들이 있고 이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450여 대의 시계들이 시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질 염려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스마트폰을 새로 사서 그 표준 시간을 정할 때 보면 UTC라고 적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그 세계 협정시라는 뜻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간의 정확성이라는 건 이 세계 협정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국제 도량 형국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각 나라에서 유지한 시간이 세계 협정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결과를 매달 알려주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느렸거나 더 빨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애초에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한 달 동안 최대한 일정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주요국들은 표준과학연구원과 같은 표준 기관을 두고 정확도 높은 원자시계 개발과 표준시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유지하는 시각은 세계 협정시와 약 10나노초, 한 1억 분의 1초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1나노초가 10억 분의 1초니까 거의 뭐 오차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약 2나노초 수준으로 유지를 했고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 국제 도량형국과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주요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술로 정밀한 시계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원자 시계라는 것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조금 더 그렇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매일 수시로 확인하는 시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모난 박스 모양의 기계는 초정밀 상용 원자시계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상시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네. 잔고장이 거의 없고 상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는데 하지만 정확한 초와는 거리가 멀 수 있어서 다른 시계도 함께 보면서 시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초를 결정하는 데 주로 기여하는 시계들은 세슘이라는 원자를 기반으로 하는 시계입니다. 세슘 원자가 1초에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것을 진동수로 사용을 해서 1초로 정의하고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제작된 원자 시계 중 가장 높은 정밀도를 보이는 원자 시계가 세슘 분수 시계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분수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원자를 분수처럼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네. 앞에서 언급한 상용 원자 시계가 실제 초를 잘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세슘보다 주파수가 1만 배가량 높은 광주파수, 곧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주파수 진동수를 가진 원자를 이용해서 원자 시계를 제작하고 있고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정확한 시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마치 자의 눈금이 세밀해질수록 정확한 길이를 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의 성능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그 현재 정확도가 높은 시계 중 일부는 하루에 1피코초, 그러니까 1조분의 1초 이하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를 다시 환산하면 1초 틀리는데 약 10억 년 이상이 걸립니다. 예. 최근에 개발되는 광주파수 시계의 경우에 세슘 주파수보다 1만 배 이상 주파수가 높으니까 훨씬 정확하게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고요. 광주파수 시계는 세슘 분수 시계보다 10배가량 현재 정확하고요. 1초 틀리는데 약 20억 년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한 100배 정확한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짧은 시간에 이제 그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개발하신 시계 덕분에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협정시 생성 국가로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자랑스러운 결과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까지 총 5개의 국가가 세계 협정 시 생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단위는 모든 단위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그만큼 측정 기술에 있어서 선두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현재 이 초의 정의가
2030년경에 세슘 원자 시계가 아닌 광주파수 시계를 기반으로 다시 정의될 예정인데 예. 주요 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일찍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신 아서 레너드 숄로 교수님이 주파수가 아니면 측정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뭐든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시간이나 주파수 단위로 바꿔서 측정을 해야 하고요. 정확한 원자 시계를 보유한 나라일수록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측정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요즘 같은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1초만 틀려도 이게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현재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우주에 떠 있는 이 항법 위성에서 오는 시각 신호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전파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1초가 아니라 1000분의 1초만 틀려도 서울이 아니라 대구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2016년 한 1월 27일에 앞에서 언급한 항법 위성에서 보내는 시간이 약 13 마이크로초, 이 100만 분의 1초에 해당한 마이크로초 오차가 나면서 12시간 동안이나 통신 장애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시간이 정말 그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새롭게 알게 돼서 참 신기한데요. 자, 그런데 앞서 2030년에 초 단위가 재정의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일상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그 사실 재정의는 2019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4개의 단위도 정의가 됐는데 이 단위 재정의의 주된 목적은 이전 단위 체계와의 일관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이 되기 전의 1초와 재정이 된 후의 1초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일상에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확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계 협정 시의 오차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요. 네. 또한 정확한 광시계가 널리 보급돼서 위성 항법 시스템에도 적용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정확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주행 중인 차선 정보는 모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주행 중인 차선까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에 미치는 파장은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100년 동안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중력파가 계측기기의 정밀도가 커지면서 최근에 관측된 거랑 마찬가지로 높은 정확도의 원자 시계를 통해서 암흑물질 검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검증 같은 오랜 과학계의 수건을 풀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기준점 정밀 측정에 사용되는 전파 안테나를 이용한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이런 곳에 원자 시계 신호를 사용해서 정밀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손목시계 같은 거 보면 뭐 쿼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어떤 분자라든지 이런 거에 진동수를 기준으로 붙은 이름인 건가요? 네, 그 쿼츠는 진동자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진동자 중에 그나마 굉장히 정밀한 그리고 안정적인 진동자를 우리가 시계에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시계도 하루에 뭐 주변 환경이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한 원자 시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자 시계가 개발이 된다라는 건데 또 갑자기 또 궁금한 게요. 그렇다면 궁극의 시계라고 이제 꿈의 시계라고 불릴 수 있는 절대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시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형태인가요, 그건? 그 궁극의 시계라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우리 사람의 영역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우리가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개발된 시계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억 년의 1초 정도 틀리는 수준이고요. 그거는 비율을 들자면 우주의 나이가 한 130억 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했을 때 딱 켰을 때 지금까지 딱 1초 틀리는 시계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궁극의 시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과학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보다 훨씬 더 정확한 시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지금 그룹장님께서는 사실 제가 듣기로는 물리학도시라고 들었는데 시간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원래 저희 전공인 이제 물리학 중에서도 이제 원자의 성질을 이용하는 그 원자를 이용한 분광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자 분광학 분야가 발전하게 된 그 시작이 바로 원자 시계의 개발이었어요. 이 분야에 또 최첨단을 달리는 기술도 이제 원자 시계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전공 지식을 사용을 해서 이 최첨단의 과학에 기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순히 실험실에 머무는 과학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표준시를 생성을 해서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원자시계 개발 관련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과 시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연구 개발 목표를 끝으로 좀 들려주시죠. 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광시계의 정확도를 더 높여서 한 100억 년의 1초,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까지 개발을 하고 또 세계 협정시 생성에 주도적으로 기여를 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에도 우리의 원자시계 기술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연구 개발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시간 측정 기술은 지금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허명선 시간표준그룹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청소년과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24.2%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만 3세에서 9세 유아동은 28.4%,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은 37%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영화와 TV, 동영상 시청이 늘고 게임과 메신저 이용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단한 후각 자극만으로 5분 안에 알츠하이머 치매 여부를 알 수 있는 새로운 진단도합을 개발했습니다. 지스트 김재관 교수와 조선대 이건호 교수팀은 후각 자극 시 전두엽에서 측정한 근적외선 신호를 기반으로 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97명에게 다우니와 민트 등 4가지 향기로 자극을 준 뒤 전두엽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새로 개발한 진단법이 기존 뇌 MRI나 아밀로이드 PET-CT 검사법과 유사한 치매 진단 정확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준안정상 팔라듐 수소 화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키스트 천동원 박사팀은 새로운 준안정상 팔라듐 수소 화물 소재를 개발하고 생성 원리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소가 충분한 환경에서 팔라듐 결정을 성장시켜 다이아몬드와 같은 준안정상의 팔라듐 수소 화물을 합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한 준안정상 팔라듐 수소 화물은 기존 안정상 물질보다 우수한 열 안정성을 보였으며 수소 저장 성능도 2배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준안정상 물질은 열 역학적 에너지가 안정상 물질보다 높지만 안정상으로 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큰 물질로 대표적인 준안정상 물질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지구로 근접하는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를 위해 한국천문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천문연구원은 지난달 11일에 항공우주연구원과 28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각각 근지구 천체 탐사 연구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세 기관은 오는 2029년 4월 14일 지구에서 약 31,600km까지 접근하는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등 우주 탐사 분야 발전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아르테미스 달 탐사를 위한 2번째 달 착륙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달 궤도와 달 표면을 오갈 수 있는 착륙선을 개발하기로 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민간 우주기업 모집에 나섰습니다. 나사는 앞서 지난 2021년 스페이스X와 단독으로 달 착륙선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사는 스페이스X와의 계약에 따라 우주인들을 스페이스X의 달 착륙선에 태워 오는 2025년쯤 달에 보낼 예정입니다.
차세대 통신과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등은 시간 단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유지하는 기술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시간 측정 기술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더욱 정밀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에도 개발 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